2026년 들어 자율주행의 판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벤츠는 끊임없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엔비디아랑 손을 잡은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도 젠슨 황을 잠깐 만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네. 너네 좀 쓸래? 이런 식의 손잡는 사례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네. 자동차 제조사는 그 자율주행차를 최저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이 그 안에 그럴 수 들어가서 있겠네요. 인건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과연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어디에 먼저 투입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그 이유 왜 그러냐면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2026년 들어 자율주행의 판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1월 CES에서 테슬라 독주의 반격의 깃발을 든 자율주행 연합군이 등장한 데 이어 머스크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올해 말이면 미국 전역을 달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누가 먼저 돈이 되는 주행거리를 쌓고 누가 먼저 운전대를 AI에게 넘기게 될까요? 신박한 경제 토크 킥, 2026 자율주행 삼국지, 누가 도로의 주인이 되나? 도로 위 돈과 기술의 전쟁을 가장 먼저 읽어내는 미래 모빌리티판의 표준 내비게이터 권윤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표준 내비게이터. 네, 내비게이터 오늘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밤보다 낮이 더 화려해진다는 1월 초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저건 정말 뜨겠다 이런 감이 확 오는 그런 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번 출장은 이제 내돈내출 제가 직접 다녀왔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이제 하나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자율주행 부문을 주도할 것인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 자율주행 기업들이 두뇌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And we've made enormous progress. Today, we're announcing Alfa Romeo, Mercedes, agreed to partner with us 5 years ago to go make all of this possible. We imagine that someday, 1 billion cars on the road will all be autonomous. 벤츠처럼 받아들인 제조사가 있고 받아들이기는 하되 우리도 할 거야. 내재화까지 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동시에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그렇죠. 또 하나의 관점은 모빌리티 제조사 관점에서 과연 모빌리티가 어디까지 범위인가? 꼭 바퀴가 달려서 A에서 B까지 이동을 해야만이 모빌리티인가? 즉 이동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동이라고 본다면 이동하는 로봇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AI를 넣어서 제조 현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이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현대자동차 아틀라스라든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네,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도 엄청 뛰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진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의 자유도죠. 진짜 사람처럼 그렇죠.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유도가 너무 뛰어나서 저 로봇에다가 후드티를 입혀놓고 밤에 광화문 거리를 걷게 만들어도 사람으로 인식하지 로봇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만큼 걸음걸이가 네. 상당히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거의 저랑 비슷한 걸음을 한 형태를 보고 상당히 진화시켰구나라는 걸 이제 현장에서 확인했었던 거죠. 네, 1년 사이에도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를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머스크가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해결된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FSD 소프트웨어가 빠른 주기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Tesla's rolled out sort of robotaxi service in a few cities and very widespread by the end of this year. We hope to get supervised full self-driving approval in Europe hopefully next month. Maybe a similar timing for China, hopefully. 경쟁사가 따라붙을 때마다 테슬라는 또 한 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독주, 실제로 어느 정도 앞서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주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에서의 독주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규정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에서는 독주가 아닌 거죠. 아직 운행 대수도 적고 네. 그다음에 운행 지역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올해가 돼서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확장될지는 이제 올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독주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직접 자율주행 지능도 만들고 그 만든 지능을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에다 적용을 직접 하잖아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적용한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독주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택시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면 이 확장세가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네. 그걸 긴장하는 건 왜 그러냐면 택시라는 거는 유상운송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해져요. 이용자 관점에서는 구글은 2,000원인데 테슬라는 1,500원이더라. 그러면은 싼 이쪽을 거죠. 많이 이용할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제조물에 떨어뜨리는 원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카메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한 카메라 센서만 적용해서 네. 우리는 찾아가겠다라는 거를 개척을 하니 그럼 얘네가 진짜 시장에 진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거죠. 이 테슬라 독주에 맞춰서 연합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도 분명히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추격을 넘어서서 테슬라보다 좀 더 역전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후발주자들은 어느 부분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자율주행차를 한번 저희가 정의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죠.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소유형에 적절한 용어라고 보는 거고 로보택시는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 공유형에 적절한 서비스인 거죠, 로보택시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운전자가 없다는 것 같은데 이걸 네. 소유하느냐, 네. 여러 사람이 그냥 운송 같이 서비스로 타느냐. 활용하느냐 네. 그 차이가 다른데 회사마다 지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알파마요는 웨이모의 장점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카메라 기반의 방식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라이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 방식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혹시 모를 부분을 시스템으로 얹어 놓은 거죠. 이렇게 지능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를 이제 벤츠에 가서 니네가 쓸래? 라고 했더니 벤츠는 뭘 하고 싶냐면 벤츠는 끊임없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를 가지고 자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서 택시 씁시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소유형 자율주행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엔비디아랑 손을 잡은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도 젠슨 황을 잠깐 만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분명히 영업했을 거예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야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네. 너네 좀 쓸래? 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를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도 소유형을 쓰기는 쓰되 공유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엔비디아 거를 우리가 받아서 공유형에 쓸지 소유형에 쓸지 알 수는 없으나 네. 결국 모션을 통해서 내재화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완전히 지능을 맡겨버리면 나머지가 다 지배당하니까 그 지배력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직접 내재화도 같이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지금 별로 없어요. 도요타가 지금 내재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의 포드나 폭스바겐은 내재화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언제 돈 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 포기한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저 회사는 분명히 나의 지능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알파마요를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로라고 하는 회사, 뉴로, 엔비디아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루시드, 네. 그다음에 우버, 셋이 손을 잡았어요. We are experts in self-driving technology. We know how to specify the correct sensors, do all of the testing, the development, the software, the AI models. Lucid makes an amazing vehicle, and then nobody knows about fleet management and mobility platforms better than Uber. So when you get three companies that are really the best at what they do coming together, that's really the way to make this technology ubiquitous. 그러면 이 세 회사가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낼까? 각자가. 뉴로라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루시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 지능을 팝니다. 그럼 루시드가 한 대당 얼마 해서 이걸 사줍니다. 네. 그러면 뉴로는 그게 수익이겠죠. 그리고 루시드는 그 지능을 자기들이 만드는 자동차에 얹어서 개인에게 팔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운송용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택시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대, 200대, 300대 늘려가는 거죠. 그런데 루시드는
손님을 모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버가 우버에, 네.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 루시드와 우버는 약간 지분도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손을 잡는 재미있는 합종 연행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손잡는 사례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네. 테슬라는 혼자 이걸 다 하는 그렇죠. 거고. 혼자 다 네.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 그 문제 부딪히게 되겠네요. 테슬라와 함께 경쟁하려면. 그렇죠. 서로 네. 이제 합종 연행을 해도 네네. 이제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자동차 제조사는 그 자율주행차를 최저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저가를 만들까?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이 그 안에 그럴 수밖에 들어가서 없네요. 인건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야기가 나가려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율주행 자체에만 좀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작년 연말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구글 웨이모는 차가 이제 멈췄고 테슬라는 그냥 사람이 가는 것처럼 갔다. 이렇게 되면서 좀 크게 화제가 되고 또 일론 머스크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정전 같은 변수에서 멈추는 자율주행과 이 버티는 자율주행 교수님 같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차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만약에 인간이라면 정전이 다 돼도 앞에 헤드라이팅이 있으니까 네. 입간판을 보고 네.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운전을 하겠죠. 왜냐면 멈춰 있기만 하면 또 그렇죠. 다른 더 차가 위험할 박을 수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신호등을 인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없으니까 나는 멈추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라고 코딩이 돼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뭐였냐면 정전도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럼 제가 극단적인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들어볼게요. 안개가 너무 짙어요. 저 앞에 30m 가시거리 안 보입니다. 예전에 서해대교에서도 몇십 중 충돌사고 날 때 다 안개 네. 때문에 났잖아요. 그때는 어떡해요? 그때 인간도 추돌하니까 그러면 안 보여도 테슬라 방식으로 추돌하겠네요. 그때에 만약에 라이다 센서가 있다면 저 앞에 이미 형태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무언가 제어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구글은 이번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 조치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해도 적어도 카메라가 앞차가 가면 따라간다든가 교통 표지판을 보고 저 글자를 읽어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든가 많이는 못해도 좀 안전한 갓길을 쓴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 네. 와닿네요. 자, 테슬라는 여전히 카메라 중심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라이다는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는 어디까지 필수라고 보시는지 또 혹시 테슬라가 앞으로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지 진짜 뭐 안개 속에서 자꾸 사고가 나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10년 전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라는 게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러 기업들이 나서면서 가장 생각했던 건 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판매하고 누가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판매용이 아니라 우리가 운송사업자의 서비스용으로 즉 이용의 관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처음부터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가 직접 그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를 소유용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접근이 달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은 안전, 한쪽은 가격. 근데 가격만 따지다 보니 그 당시에 라이다 값이 한 2, 3천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2, 30만 원 주면 충분한 게 왜 2, 3천만 원을 써야 돼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앨런 머스크는 했던 거고 그래서 카메라 방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일정 수준에 오르는 것까지는 된 거예요. 네. 지금 수준이 이제 그까지로 온 거죠. 근데 지금 라이다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라이다를 한두 개 추가한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라이다 값이 빨리 떨어질 줄 몰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카메라 기반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번복해서 야, 라이다 써야 되겠네 라고 하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야, 이건 내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무언가 자만심을 또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추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라이다를 하나 추가한 회사가 똑같이 엔드투엔드 방식을 하는데 위험성이 테슬라보다 얘네가 훨씬 더 적다라는 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고
그런 인식이 이용자의 확산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도 써야지 라고 바뀔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예요. 앨런 머스크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바보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본인은 안 하거든요. 본인은 배터리 전기차를 하는 거지 수소 연료 전기차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건 다 바보짓인 거예요.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라이더 비용이 점점 싸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격이 떨어질 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보시나요? 있습니다. 제가 CES에서 그 라이더 전문 업체 한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인데 만나가지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익성을 고민해야 될 수준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잖아요. 바뀌고 뭐 달고. 근데 여기에서 인간의 목숨하고 관련된 건 라이더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제 가치를 두고 보면 네.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사람들의 관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이더 관련주. 아니 뭐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저한테 여기 자막 나가죠. 지금 소름 투자는 돋았어요. 투자는 개인의 교수님. 왜요? 왜 소름 돋아요? 아유, 뭐 사람의 목숨과 관련 있다고 딱 방점을 찍으시는. 그쵸. 저 같아도 라이더까지 이렇게 달 것 같거든요. 추가를 하는 그런 항목이 있다면은 나는 뭐 100만 원 추가해서 라이더 달겠다 이렇게 꼭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구글 웨이모는 이 차체는 외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 지리그룹의 지커 기반의 오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웨이모는 어떻게 중국과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구글은 절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네, 구글은 오로지 지능만 만든다. 로보택시로 유상운송을 해왔던 이유는 지능의 고도화, 그러니까 우리 지능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거를 도로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 게 제일 좋아요. 저기 알파마요요? 지금 나온 거예요. 저 실증 데이터도 없어요.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동수단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년에 3천만 대 넘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도 구글 지능의 하드웨어 대상이 될 수 있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도 될 수가 있고 BMW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제조사가 그 차를 제공하냐 안 하냐의 판단의 문제인 거지 구글은 어떤 차든지 오세예요. 근데 이제 찌커 입장에서는 미국 가고 싶잖아요. 구글의 자율주행 기능이 얹혀진 로보택시가 찌커라는 브랜드를 달고 미국을 막 다녀요. 그러면 지커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거 중국의 지커야? 이런 차가 있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젠가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사그라들고 중국의 전기차가 직접 미국에 진출한 날이 온다면 사람들은 알겠죠. 그럼 그때 구매 시장, 그러니까 개인의 구매 시장이 다른 중국 내 경쟁사보다 유리해지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동수단을 제공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왠지 하드웨어라도 네. 중국 거는 나라에서 좀 쓰지 말아라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눈치를 줄 수 있을 텐데 네. 구글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드웨어를 네. 미국 내에 써줌으로써 역으로 구글의 지능이 중국으로 가는 상상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두나 포니 AI나 수많은 자율주행 시스템 기업이 있지만 그들과 중국 내에서 구글도 경쟁하고 싶을 거예요. 큰 시장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중국과 미국인데 미국만 가지고 구글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으로. 물론 구글의 여러 가지 사이트를 뭐 차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차단하겠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열릴 거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소프트웨어를 얹었다고 해도 이 하드웨어 뼈대가 중국산 지커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백도어 우려 때문에 결국 규제 벽에 좀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에서 백도어가 만들어져 오는 건 소프트웨어에서 다 차단할 수 있다.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자, 글로벌 합종 연행 속에서 우리 현대차그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차그룹 최연소 신임 사장으로 발탁된 박민우 사장은 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이 현대차가 하드웨어 업체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래서 투트랙 가는 거예요. 두뇌는 엔비디아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이외에 지능을 조금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도 미리 손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모셔널이라고 하는 내재화된 지능도 하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AVP 본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지능 가지고 모든 차 중에 모든 지역에 쓰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IQ가 130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춰 쓰면 돼요. 네. 그런데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차는 150은 돼야 돼. 내재화된 지능이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거보다 더 저렴한 게 있고 한 120도 있다. 그러면 저가차에는 그걸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재화와 협업 동시에 투트랙을 가면서 두뇌도 갖고 이동수단도 만들고 유상운송 사업 모두를 하겠다라고 하는 테슬라 방식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현대자동차도 개인화된 값비싼 차를 소유용으로 팔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가장 저가의 로봇 택시를 투입해서 또는 버스 사업을 대신에 투입해서 모빌리티 운송 서비스 네. 쪽에 보다 집중을 하면서 지능을 고도화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기울일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굉장히 나아가게 될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이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시는 분으로서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에 어떤 곳에 특히 좀 방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그 제가 뭐 이렇게 휴민트가 좀 있습니다. 휴민트 네. 내부 이 정보원들 네. 정보원하면 뭐 이런저런 토론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건 가장 알짜 정보죠. 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내부적으로 많은 공을 들이는 건 결국은 지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능의 개발에 조금 늦은 건 사실이에요. 네.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그 투자해가지고 뭐 했냐. 테슬라 저렇게 할 때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뭐 리더십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거나 결과물을 분명히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던 게 뼈아픈 실수인 거죠. 최근 자율주행 부문 수장이 사임하면서 현대차의 기술 개발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큰 상황인데 오늘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정의선 회장은 이날 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격차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저희가 좀 늦은 편이 있고 뭐 중국 업체나 테슬라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셔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뭐 격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따라잡아야 된다. 현대가 잘하는 게 속도전이에요. 추격하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냐?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봤더니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같이 동원하자. 그 회사의 지능과 한국에서 만드는 지능을 서로 교차 검증하고 좋은 것만 따서 또 통합시키고 네. 그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테슬라 정도까지는 한 3년 내에 네.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둘 다 건가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회사의 장점은 리더가 가자, 속도를 냅시다 라고 하면 엄청난 속도를 내요. 네.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그 격차를 빨리 줄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또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현대차 하면 요즘 투자자분들께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소식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틀라스의 성장력이 부각되면서 지금 뭐 주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로봇 기술이나 피지컬 AI 역량이 워낙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 경쟁력이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푸조의 사장인 임팔라토 회장이라고 지금 뭐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0년 전쯤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동화 시대가 되면 내연기관차가 2천만 원에 판다 그러면 전동화가 되면 4천만 원이 된다. 근데 여기다가 완전히 자율주행 지능이 들어가면 1억짜리가 된다. 그럼 그때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럼 10년 동안 내가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 구매자가 10년 사이에 1억 자동차를 섣불리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만들어질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떨어뜨려줘야 어떻게 해서든 이 구매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송 시장에서의 퍼블릭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건비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인건비가 떨어질 때 이제 로봇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아틀라스 말씀하셔서 그냥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은 걸 가지고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아틀라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었는데 과연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어디에 먼저 투입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저는 기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룹 내에서 현대자동차는 수소, 기아는 전기, 이 투 트랙으로 먼저 시작한 게 전기차는 기아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지능을 얹어서 빨리 경쟁시키려고 하는 게 기아입니다. 그러면 기아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로봇이 정말 투입된다면 네. 기아 공장이 아닐까? 여기서 이제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가 또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네, 지금 노조 네. 문제 항상 이제 나오고 있고 현대차 노조에서 이미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한테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한 거는 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어쨌든 일자리 문제랑 연관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도 적고 하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정년돼 가지고 나가는 인력이 더 많아요. 나가는 인력이 더 많으면 이 공백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은 나가는 인력보다 많지 않아요. 이 많지 않은 인력은 그 안에서 조금 더 편한 일을 하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덜 위험한 일. 그리고 위험한 일을 로봇이 하고 서로 윈윈이 되고 가격이 낮춰지는 글로벌에서 이제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국내에 있는 공장의 생산성이나 가격은 아예 고려하지 말고 그렇게 할수록 수량은 계속 더 줄어요. 더 줄면 그들의 일감도 계속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무언가 얘기는 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이 펼치는 이 자율주행 삼국지에서 5년 뒤에 승자는 과연 누구 손으로 가게 될지 가늠해 본다면 교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능의 삼국지로 보면 일단 저는 구글이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을 가진 글로벌 4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GM과 그리고 3위 기업이 하나 있어요. 현대차 그룹.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GM은 구글과 로보택시를 실제 경쟁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슈퍼크루즈라는 자율주행 지능을 만들어서 구글과 맞아요. 유상훈 경쟁했어요. 그런데 네네. 사고 한 번 나서 아직은 사고에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일단 유상운송 택시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택시 사업 접었으니까 여기 지능 개발 안 하고 있겠네? 아니에요. 하고 있나요? 소유형에는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형도 결국은 그 지능이 나중에 공유형에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유상운송 시장에 다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러면 삼국지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네. 그때는 이제 구글, 테슬라, 현대차, GM. 오히려 더 이제 네, 춘추전국 시대가 넓어지겠네요. 더 되는 거죠. 네. 재밌는 거 뭐냐면 소유형 자율주행차로 가면 갈수록 네. 그때부터 이 자율주행차는 누구랑 경쟁하냐면 다른 차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집하고 경쟁해요. 집이요? 네, 집. 이 하나의 공간이 대단히 프라이빗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거실에 머무는 시간과 여기에 머무는 시간. 그래서 가전제품 회사하고 네. 상당한 공간 차지 게임을 벌일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차를 내 집처럼. 그렇죠. 네. 자동차 제조사는 최대한 자동차 안에 머물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운전하지 않아도, 이동하지 않아도. 네. 그냥 뭐 가다가 주차장에 다 창문 가려줄게요. 영화 감상하세요. 혼자 조용히. 그럼 집에 안 그럴 수가 올라가잖아요. 있겠네요. 그럼 집에 안 올라가니까 네.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면 큰 TV가 필요 없거나 아예 그 비싼 LED TV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겠죠. 정말로 소유형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네. 그때부터는 공간 간의 경쟁이고 그때 자동차사의 최대 경쟁자는 가전회사라고. 지금 사실은 차에다가 엄청 비싼 스피커를 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런 네. 거는요.
거기까지 또 확정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자율주행 레이스는 누가 트랙을 깔고 누가 룰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으로 질주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구글은 파트너들을 모아 연합전으로 판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디가 표준이 되고 또 어디가 병목이 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돈이 되는 길목을 한 발 앞서서 선점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6 자율주행 삼국지 누가 도로의 주인이 되나 미래 모빌리티의 복잡한 지형도를 신박하고 명쾌하게 풀어주신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